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선 그어놓고 넘어오면 안 되고 네, 넘어오면 다 내 거고 뭐 이렇게 싸우는 그런 선들이 있듯이 천문학에서도 뭔가 그 경계를 넘어서면 결국 버티지 못하고 찢어지겠네요. 맞습니다. 그쵸? 아직 성장을 못하고 있는 꼬꼬마 블랙홀들이 잘 자라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100억 년, 120억 년 전 옛날 우주를 보면 되게 조그만한 은하들밖에 없어요. 이건 말이 되죠? 근데 그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은하 중심에 지금 블랙홀만큼 무거운 애가 살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하극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은하 중심에 살고 있는 새로운 가설로 나아가게 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김범준입니다. 범준의 물리다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대학교에서 은하를 연구하는 천문학자 우주먼지 지웅대입니다. 오늘도 함께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범준의 물리다 최다 출연 기록 아마 우리 우주먼지님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우주먼지님이 범준의 물리다 오셔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거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다행이네요. 그래서 우리 그 채널에서 네. 이참에 아예 우주먼지님이 범준의 물리다에 오셔서 그 진행하는 전용 코너를 함께 만들면 어떨까라는 제안도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런 코너를 만든다면 네. 코너 이름을 뭐로 할지 생각해 보실 수 있을까요? 이제 교수님의 키링으로서 키링을 활용한 제목도 웃길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저는 채널 이름이 물리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물리다라는 걸 어떻게 넣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조금 했는데요. 근데 진짜로 법물리라는 이름을 능가하는 네이밍은 전 더 이상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장면입니다. 우주먼지님하고 코너를 만약에 만들게 되면 그 이름을 뭐로 하면 좋을까? 어떤 코너명이 좋을지 여러분들이 기발하고 재밌는 아이디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그걸 보고 코너명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우주먼지님하고 이야기 나눌 주제, 바로 우주에서 절대 넘으면 안 되는 선. 우주의 무서운 미지의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우주에 절대 넘으면 안 되는 선. 절대 넘으면 안 되기보다는 넘으면은 뭔가 버티기 어려운 선.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로슈 한계? 네. 얘기죠. 예. 또 저희 약간 어렸을 때 학교 책상처럼 앉아 있어서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선 그어놓고 넘어오면 안 되고. 네, 넘어오면 다 내 거고 뭐 이렇게 싸우는 그런 선들이 있듯이 천문학에서도 뭔가 그 경계를 넘어서면 나의 상태가 좀 위태로워지고 또 심지어 남에게 내 물질을 빼앗기기도 하는 이제 그런 경계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가 집에서 요즘에 유행하는 말랑말랑한 장난감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우주에서 교수님이 어떤 커다란 별인 거고, 지금 별 근처를 무리하게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어떤 행성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물리 문제를 풀 때는 행성을 그냥 다 점으로 생각해요. 그렇죠. 점질량으로 간주하고 계산을 편리하게 합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선 사실 점이 아니잖아요. 그쵸. 명확한 사이즈가 있고 부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엄밀하게 봤을 때 중력은 거리가 짧아지면 강해지는 힘인데 행성에서 별을 마주보고 있는 쪽은 더 거리가 짧은 거고요. 행성에서 별을 등지고 있는 반대쪽 포인트는 별에서 떨어진 거리가 조금 더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별에서 멀리 있을 땐 그 차이가 중요하지 않은데,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별 쪽에서 빠르게 이렇게 더 세게 잡아당겨지는 힘이 있고, 여기는 좀 더 느리게 잡아당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 행성 입장에서는 별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마치 이렇게 그러네요. 네. 가까운 쪽은 중력이 강하고 먼 쪽은 중력이 약하니까 전체가 중력을 받긴 하는데 가까운 쪽은 더 받고 먼 쪽은 덜 받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는. 네. 그럼 이제 결국 버티지 못하고 찢어지겠네요. 그렇죠. 그럼 얘가 네네. 이 물질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따라서도 다가갈 수 있는 거리가 변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쵸? 그래서 만약에 이 물체가 굉장히 단단하다. 예. 그래서 굉장히 밀도도 높고 예. 자체 중력도 강하다. 예. 그러면은 상당히 가까이 가도 아마 으스러지지 않고 버틸 텐데, 거의 유체에 가까울 정도로 막 흐느적하는 그런 낮은 밀도의 무언가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훨씬 멀리에서부터 차등 중력이라고 하는 차이가 나는 중력을 버티지 못하고 파괴되게 될 거예요. 이 한계는 사실 가운데서 주변 물질을 끌어당기고 잡아당기는 그 별 혹은 블랙홀 뭐 이런 천체의 힘도 중요하지만, 그곳으로 다가가는 녀석의 밀도나 강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 제가 좀 부연 설명을 같이 드리고 예, 싶어서 이번에 간단하게 스케치북을 하나 갖고 왔는데 약간의 수식을 조금 가미하면 사실 물리학은 더 이해하기가 쉬울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중력을 보통 거리가 짧아지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약해지는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리를 R이라고 하면 이제 중력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죠. 가까이 다가가는 그 물체가 서로 다른 포인트에서 얼마나 더 강한 중력의 차이를 느낄까를 생각을 하면 이제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조성력 혹은 차등 중력이 될 텐데 그거는 이 중력의 변화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생각해 보면 거리에 대해서 중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이 변화량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중력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했으니까 이거를 거리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하면 얘는 거리 세제곱에 그쵸 3승에 반비례하는 이런 관계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차등 중력 혹은 조성력이라고 하는 거는 거리가 짧아지면 훨씬 더 가파르게 거리 세제곱에 반비례해서 엄청 강해지는 힘이 되는 거죠. 사실 이게 이렇게 종이가 있으면 자꾸 써보고 싶은데요. 되게 마음껏 쓰셔도 됩니다. 이번엔 사실 말씀드린 거랑 같은 얘기인데요. G가 R 제곱분의 1이라면 차등 중력을 생각하면 가까운 쪽은 R이고 더 먼 쪽은 R 플러스 D의 제곱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D가 R보다 충분히 작다라고 가정하면 얘가 이걸 제곱은 다 없어지고요. 계산하면은 크기가 R3충분의 D가 돼요. 그래서 보면 크기도 중요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얘가 너무 조그만 건 그 효과가 별로 크지 않은데 이 물체가 가까운 쪽이랑 먼 쪽 사이의 거리가 길면 그 조성력이 더 커져서 더 찢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은 조금 안 좋은 애도 크기가 있는 애는 오히려 더 찢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뭐 별 주변에 조그만한 인공위성 같은 애가 다가간다. 그러면은 크게 아마 차이가 없을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더 커다란 행성, 별 이런 애가 이제 다가가면 견디기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안 그래도 요거 갖고 제가 재밌는 걸 하나 들었는데 자, 자꾸 쓰네. 괜찮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할까요? 차등 중력의 크기가 뭐 힘이라고 할게요. 얘가 지금 R3승인데 사실은 별의 질량하고도 관계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게 재밌더라고요. 블랙홀을 생각하면 블랙홀에선 이 사건의 지평선의 크기가 M에 비례하죠. 맞습니다. R이 M. 그래서 차등 중력을 생각하면 얘가 이 자리에 M이 들어가면 M 제곱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 좀 재밌더라고요. 블랙홀이 무진장 무거우면 사건의 지평선에서 조성력이 오히려 약해져요. 맞아요. 그래갖고 보통은 다들 그 스파게티 효과라고 하잖아요. 블랙홀로 들어가면 이게 늘어나서 더 이상 못 버티고 이렇게 쭉 뜯어져서 사람이 그 안에 살아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큰 블랙홀은 오히려 들어가도 돼요. 그렇죠? 그럼 맞는 거죠? 신기하더라고요. 오늘 이제 저희가 이야기하는 얼마나 가까이 다가가야 얘가 뜯어지게 될지 그 한계를 이제 로슈 한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로슈 한계를 간단하게 질량의 몇의 제곱에 비례하는지를 계산해 봐도 로슈 한계는 기본적으로 그 중심 질량의 3분의 1제곱에 비례하게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의 지평선은 질량의 단순 비례해요. 그래서 블랙홀하고 보통 별이 만들어내는 로슈 한계는 다르긴 하겠군요. 그래서 만약에 블랙홀 자체가 너무 질량이 무거워지면 그 로슈 한계보다 사건의 지평선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보통 만약에 사이즈가 좀 어중간하게 작은 애들이면 사건의 지평선 속으로 아예 빠져 들어가기 전에 파괴되는 스파게티화 효과를 볼 텐데 그것도 전에 먼저 그냥 사건의 지평선에 먼저 들어가는 거죠. 보통은 블랙홀 주변에 보이면 뛰어들지 말아라. 스파게티 된다. 하는데 블랙홀이 무진장 무거운 건 뛰어들어도 일단 사건의 지평선을 통과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것도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 들어가면 못 나와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요거 생각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큰 블랙홀이 오히려 더 안전하다는.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갈 때. 그 행성하고 위성이 점점 가까워지면 조성력이 강해지니까 결국 이게 뜯겨 나가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지구 주변에 달도 지구의 질량이랑 밀도를 가지고 간단하게 계산해 보면 지구 주변에 형성되는 로슈 한계가
대략 한 12,000km쯤 되나 그래요. 꽤 가깝네요. 네. 지구 크기를 생각하면은 네. 그러네요. 그쵸. 그러니까 그 로슈 한 개, 지구 중심에서부터 거리는 18,000km고 지구 지름을 빼면 고도가 이제 12,000km 그렇죠. 정도 그래도 되는. 생각보다 그쵸. 그 지구 크기에서 뭐 한 2배 정도? 맞아요. 네. 현재 지구와 달 사이 거리가 38만 킬로미터이니까 지금은 다행히 이제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또 달도 계속 천천히 지구 주변에서 멀어지고 있으니까 사실 갑자기 달이 로슈 한 개까지 다가올 리는 거의 없겠지만 만약에 다가오면 파괴되고 다 조각조각이 나서 쏟아지고 원단이 되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저 궁금하네요. 근데 달이 처음에 지구랑 어떤 큰 천체가 충돌해서 파편이 네. 방출되고 모여서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은 처음에는 가까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뭉치죠? 처음에 가만히 있던 애가 아니라 빠른 속도로 날아오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있어서 엄청나게 네. 빠른 속도로 나갔으니까 네. 그렇군요. 그래서 만약에 충돌 가까이 장애가 있는 있었다면 뭉치지는 못하겠죠. 로슈 한 개 내에 있는 물질들은 반지름 방향으로의 속도가 크지 않다면 네네. 그 안에 있으면 부서진다면 부서져 있던 애가 뭉칠 수도 없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원단끼리 서로 작은 입자들끼리도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에너지를 계속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대체로 다 그냥 지구로 가라앉는 예. 쏟아지는 결말을 아마 맞이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토성의 고리도 그러면 부서진 거예요? 토성의 고리가 사실 너무 예쁘잖아요. 예. 근데 이 토성의 고리가 오랫동안 미스터리였어요. 사실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로슈 한계라는 것도 에드와르 로슈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19세기에 처음 이제 만든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 로슈라는 사람이 이 로슈 한계를 왜 고민했냐면 바로 토성 때문이었어요. 이전까지 처음에 갈릴레이가 토성의 고리를 발견하고 그 정체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하이원스라는 사람이 이것은 하나의 납작한 원반이다. 근데 원반이라면 이게 조금만 틀어져도 금방 뒤집어지고 궤도가 되게 불안정할 텐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제 이거를 고민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거는 하나의 원반이 아니라 작은 입자들로 채워진 고리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그 수많은 고리 입자들이 대체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는 것이냐 이게 이제 너무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가설이 아직 좀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래부터 토성을 만들 때 함께 남아있던 찌꺼기들이 여전히 뭉쳐지지 못한 채로 네. 그러니까 부서진 게 아니라 네. 뭉쳐지지 못한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라면 더 큰 뭐 타이탄 같은 위성들이 됐을 법도 한데 미처 그러지 못한 그러니까 계속 모이려고 하면 토성이 조성력으로 다 뜯어버리고 그런 방해가 계속 있어서 계속 안정된 고리를 이루고 있다라는 가설도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토성에 카신이란 탐사선이 날아가고 실제 암석과 고리 입자들의 어떤 나이 같은 거를 추정을 해보니까 이게 상당히 젊은 것 같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부터 한 40억 년 동안 본투비 고리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러면 아마 비교적 최근에 과거에 존재했던 어떤 가상의 천체가 또 토성의 조성력을 이기지 못하고 으깨져서 이렇게 좀 흩어진 입자들이 남아있는 게 아닐까라고 또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어떤 천체가 조종력 때문에 부서지게 되는 경우에는 대개 그 원 궤도를 따라서 파편들이 움직일까요? 네, 그럴 거라고 그 봅니다. 수직 방향으로는 아무래도 조성력 방향이 이쪽이구나. 그쵸. 조성력 방향도 물론 앞뒤로 잡아당기는 힘이기도 하고 커다란 가스구름이 수축하면서 별 만들고 주변에 행성 원반 만들고 할 때에도 좀 비슷한 게 작용을 하는데 이제 에너지가 소산된다고 하잖아요. 크고 작은 입자들끼리 계속 부딪히고 서로 힘을 주고받으면서 에너지가 계속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축하고 이렇게 가라앉는 입자들은 사실상 동그란 구체를 띠기보다는 결국에 궤도가 적도면에 가라앉는 납작한 원반을 가지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토성 주변에서 만약 원래 존재하고 있던 어떤 위성이 있었다. 그런데 걔가 부서져서 고리 입자가 되었다라고 하면 납작한 고리가 되는 게 훨씬 자연스러운 방향인 거죠. 그래서 이 가상의 천체를 나비가 태어나기 전에 번데기 같은 상태였다라고 해서 크리살리스 위성이라고 이름을요? 부릅니다. 네. 토성 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게 로시 한계 때문에 거기에 들어온 천체가 부서진 거라면 그러면 인간이 거기에 뭘 보내면 그 거리보다
더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 안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죠? 사실 교수님께서 아까 처음에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가가는 입자의 밀도나 강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애초에 탐사선 같은 거는 뭐 위성 같은 애들하고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그런 탐사선 입장에서는 앞뒤에서 작용하는 조성력의 세기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탐사 로봇을 이루고 있는 금속 소재의 어떤 전자 간의 결합력 또는 강체가 갖고 있는 어떤 강도 이런 걸로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중심에 블랙홀처럼 더 중력이 강해서 시공간의 휘어짐이 더 가파른 구간이라면 당연히 이제 탐사선들도 버티기 어려운 수준이 될 수도 있겠지만 토성 정도의 어중간한 중력이면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다면 괜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아주 큰 우주선을 만들어서 토성에 아주 가까이 가는 건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오히려 작을수록 안전하네요. 그렇죠. 그쵸. 오히려 막 길쭉한 우주선을 이렇게 타고 그 머리칸하고 꼬리칸하고 완전 다른 중력을 느끼게 되면 훨씬 끔찍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구성 성분은 좀 다르지 않을까요? 우주에서 만들어지는 자연스러운 천체들은 주로 암석질일 테고 네. 인간이 만든 인공위성은 주로 금속일 테니까 금속하고 암석을 두고 우리가 늘리는 방향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생각하면 금속이 아무래도 더 잘 버틸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소행성이나 위성들도 그 암석을 이루고 있는 어떤 재료나 또는 내부의 밀도 상태에 따라서 로슈한계 안으로 들어가도 안 깨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군요. 토성도 보면은 로슈한계보다 가까이서 예쁜 궤도를 돌고 있는 조그만한 위성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로슈한계를 넘어간다고 해서 반드시 다 해체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구성 성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사람은 어때요? 우주복 입고 뛰어들면. 사람도 키를 2, 3m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키 작은 사람이 안전하겠군요. 그렇죠. 오히려 키가 조금이라도 크면 제가 갈게요. 키 작은 사람이 안전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 저희와 비슷한 키이실 테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근데 사람 키 정도로 이렇게 행성 정도 중력에서 조성력이 그렇게 크진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블랙홀을 밟고 서 있는 게 아니라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가해지는 조성력의 세기는 우리 몸을 아예 파괴할 정도로 강해지기는 어려울 겁니다. 달 얘기도 잠깐 아까 나눴는데요. 달이 그러면 점점 지구랑 가까워지면 달도 부서질 텐데 가까워지나요? 아니면 멀어지나요? 일단 실제로 지금 달은 매년 한 3, 4cm 정도씩 조금씩 꾸준히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좀 시도를 해보면 자, 제가 지구니까 파랗게 그려볼게요. 여기 이제 지구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까만 지구가 아니라 감자예요? 감자가 사는 지구가 있고요. 여기 이제 달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지구도 달에 의한 조성력을 받고 달도 지구에 의한 조성력을 받는데 지구가 느끼는 달에 의한 조성력을 생각해 볼게요. 지구에서 달을 향하는 가까운 쪽은 더 센 힘을 받고 여기는 약한 힘을 받고 그래서 지구 입장에서는 양쪽으로 길게 펑퍼짐하게 늘어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죠. 바닷물 같은 게 이제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펑퍼짐하게 늘어나게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구는 한 바퀴 돌 때 걸리는 시간이 24시간 정도이고 달은 지구 주변을 한 바퀴 돌 때 걸리는 시간이 30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느린 거예요. 그러면 이 펑퍼짐하게 뚱뚱해진 이 지구의 부분이 달보다 앞질러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펑퍼짐하게 모여있는 바닷물 같은 파트도 그 양이 적지 않기 때문에 달을 잡아당기는 중력으로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느리게 돌던 달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묵직한 물 덩어리가 나를 더 앞쪽으로 끌고 가는 듯한 힘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달의 경우에는 이제 더 가속되니까 훨씬 더 먼 궤도로 날아가려고 하는 거죠. 반대로 동시에 지구 입장에서는 자꾸 뒤처지는 달이 더 빠르게 돌고 싶은 지구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자전 속도가 느려지겠네요. 지구 입장에서는 자전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효과로 작동하게 돼요. 지금 현재 지구와 달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를 좀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지구는 계속 자전이 느려지고 하루의 길이가 길어지고 달은 조금씩 우리 지구로부터 물러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메커니즘을 조석 마찰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걸 아마 물리학자들은 가군통량으로 보통 얘기할 텐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달은 워낙 느리니까 공전이 대부분의 시간은 달은 이 자리에 있고 지구는 자전하니까 지구의 입장에서 보면은 달이 이쪽에 있으면 지구 주변의 물이 이런 상황인데 지구가 도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마찰이 생기고 그럼 지구의 자전에 관계된
가군 동량은 줄어들고 전체의 가군 동량이 유지가 되려면 지구 주위를 도는 달의 공전 운동에 관계된 가군 동량은 늘어야 되고 가군 동량을 늘리는 방법은 거리가 멀어지는 거다. 보통 그렇게 보통은 얘기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군 동량 어쨌든 이 시스템에서는 네, 보존된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어쨌든 달은 안 부서진다. 다행히. 멀어지면 뭐 부서질 일은 없죠. 대신 이제 달도 작아지고 지구도 계속 느려지고 조금씩 달과 이별하는 그렇지. 그런 상황도 가능할 것 같고요. 반대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달이 지구로 곤두박질 쳐서 난장판이 되는 거를 또 다루고 있는 문폴이라고 하는 진짜 엉망진창 SF 영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SF에 나는 정말 다양한 걸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한번 보셔도 화가 날 수 있지만 재미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가 정말 독특하잖아요. 계기 일식도 보이고, 네네. 그리고 어떨 때는 금만식도 보이고. 맞아요. 조금 지나면 다 그러면 우리가 모두 금만식밖에 못 보게 되는 건가요? 그쵸.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지금 지구랑 달이 그쵸? 절묘하긴 해요. 정확하게 태양은 달보다 지름이 400배 큰데 저 거리는. 그쵸. 또 거리는 400배 멀어요. 그래서 딱 정확하게 지구에서 보면 달과 태양의 겉보기 사이즈가 얼추 비슷해서 아슬아슬하게 가려지는 예쁜 일식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달이 더 멀어지면 당연히 지구에서 보는 달은 작아질 테니까 그러면 이제 조그만한 얼룩 하나가 달을 가리고 지나가는 걸 볼 텐데 실제로 그런 일식을 지금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화성이에요. 그 포보스 그거요? 맞아요. 조그맣잖아요. 완전 그건 그렇겠구나. 진짜 걔네가 감자 고구마 같이 생겼거든요. 물론 화성에서는 태양까지 거리가 지구보다 1.5배 더 머니까 더 작아 보이긴 하지만 또 그 화성 주변을 돌고 있는 위성 자체도 너무 작아서 태양 앞을 가리고 지나갈 때 진짜 그 울퉁불퉁한 실루엣이 보일 정도로 지나가요. 실제 그 큐리오시티 같은 탐사 로봇으로 자기 머리 위에서 일식이 벌어질 때 촬영한 영상도 있거든요. 보면 되게 귀엽습니다. 지구의 위성인 달은 어쨌든 가까워지진 않는데 화성의 위성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화성의 위성이 크고 작은 포보스 데이모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안쪽을 돌고 있는 애는 공전 주기가 거의 7시간밖에 안 될 거예요. 화성 자체도 지구와 비슷하게 이제 한 24시간 40분 정도로 돌고 있는데 그것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빠르게 돌고 있다 하루에도 뭐 보니까 한 서너 번 넘어갔다가 다시 뜨고 그러네요. 맞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조성 마찰 때문에 속도가 더 느려집니다. 아예 이제 화성 쪽으로 가라앉는 운명을 맞이하게 될 거고 그래서 아마도 화성의 로슈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얘는 완전히 이제 부서져서 아마 고리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때가 오면 토성 말고 화성도 고리가 있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반대로 이제 바깥에서 거의 30시간 정도로 비교적 느리게 공전하는 위성이 있는데 얘는 이제 지구와 달처럼 똑같이 또 조성 마찰을 받아서 오히려 더 멀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 감자 고구마가 함께 돌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추락해서 고리가 되고 하나는 아예 날아가 버리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 토성의 태도 결국 없어진다는 얘기 들었는데 걔는 왜 없어져요 근데? 이게 사실 약간 논쟁의 여지가 조금 있긴 한데 카시니 탐사선이 날아가서 그 토성의 고리를 살펴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였냐면 얼음 부스러기로 이루어진 고리가 수억 년 동안 유지된 구조였다면 지속적으로 우주에서 날아오는 또 미소 운석들, 미세먼지들이 계속 때가 묻으면서 얼룩졌어야 하거든요. 근데 너무 깨끗하니까 이거는 최근에 만들어진 얼음 구조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또 최근에 어떤 분석이 있었냐면 이렇게 미소 운석을 얻어맞는 과정에서 부서지고 다 승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승화한 얼음 입자들이 토성의 강력한 자기장을 따라서 그대로 또 토성 쪽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고리 원반을 채우고 있는 이 얼음 입자들이 다 하나 둘 승화해서 이온화된 다음에 그게 자기장을 따라서 빨려 들어가고 안쪽부터 서서히 줄어들 것이다 라는 또 예측이 있는 거죠. 그럼 토성의 태가 결국은 사라질 수 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물론 논쟁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지만 만약에 이 가설이 맞다면 되게 재미있는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토성 자체의 나이는 어쨌든 태양계랑 비슷할 테니까 46억 살쯤 됐을 텐데 46억 년 내내 토성에 이렇게 예쁜 고리가 있었던 시기는 길게 잡아도 한 3, 4억 년 정도 되는 거예요. 최근. 그렇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하필이면 토성이 제일 예뻤을 그치. 때쯤 딱 보고 있는 거고 또 조금만 더 늦게 태어났어도 토성에 또 고리가 없는 또 깨끗한 토성을 그전에는 목성이 멋있었어요, 태가. 목성도 태가 있긴 하잖아요. 그쵸. 근데 너무 가느다라서 과거엔 더 짙었을까요? 아마 비슷했을 겁니다. 이게 토성하고 목성하고 고리가 약간 달라요. 토성은 대부분 얼음 입자로 되어 있어요.
아니었어요. 네. 반사도 너무 잘하고 예. 훨씬 밝고 깨끗하게 보입니다. 근데 반대로 목성의 경우에는 중력으로 붙잡아서 파괴한 돌 부스러기들이에요. 그래서 훨씬 어둡고 가느다랍니다. 만약에 목성에 고리가 있었더라도 지금 수준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자, 다음에 우주에서 절대 가면 안 되는 곳. 많은 사람들이 떠올릴 게 아까 우리도 잠깐 얘기 나눈 블랙홀 아닐까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블랙홀 중에 톤 618이라고 왜 톤이에요? 이게 관측한 천문대 이름의 앞글자를 땄어요. 무슨 멕시코에 있는 천문대여서 이렇게 멕시코 말로 그 지명의 이름이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명이 딱 앞글자 TON만 따가지고 이제 부르는 건데 여기에서 관측한 퀘이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퀘이사라고 하면은 우주 끝에서 거의 별처럼 보이지만 그 작은 점광원에 불과한 애가 막대하게 많은 빛을 내고 있어서 그걸 이제 퀘이사라고 하는데 그 퀘이사 목록에서 618번째로 이름이 올라가 있는 천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천체가 되게 좀 주목을 받았던 게 블랙홀의 질량을 재보니까 처음에는 거의 태양 질량의 600억 배를 넘는 수준으로 나왔어요. 엄청나네요. 이 정도면 지금까지 알려진 은하 중심 초거대 질량 블랙홀 중에서 압도적으로 큰 규모에 해당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우주에서 제일 강력한 블랙홀이다라고 해서 많은 이제 주목을 받았었죠. 사건의 지평선 크기는 어느 정도예요? 이제 사건의 지평선도 간단하게 그 질량이 비례해서 커지니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거의 태양계를 한 10개, 20개를 놓을 수 있을 정도로 반지름이 4,000억 킬로미터. 4,000억 킬로미터. 태양 지구가 1억 5천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엄청난 크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 안에 태양계를 일렬로 거의 쭈르륵 놓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안에 다 사건의 지평선 안에 태양계가 10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와, 엄청난 정말 말도 안 크기네요. 되게 이제 거대한 블랙홀. 근데 약간 또 실망스러운 소식이 하나 있어요. 최근에 새롭게 추가 관측을 좀 했거든요. 천문학자들이. 그래서 질량이 조금 내려갔습니다. 현재 새롭게 보정된 질량은 원래 알고 있던 600억 배까지는 아닌 것 같고 아마 한 460억 배 정도? 태양 질량의 400억 배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조금은 내려가긴 했어요. 물론 여전히 그래도 부럽기는 합니다만. 엄청나네요. 최근에 또 블랙홀계의 다크호스, 아까 말씀해 주신 톤 618 보다도 더 큰 블랙홀, 그런 얘기가 또 있나요? 네. 근데 이거는 약간 좀 애매한 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이런 초거대 질량 블랙홀은 대부분 거대한 은하 중심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은하의 질량이 아니라 은하 중심에 살고 있는 블랙홀의 질량만 따로 쏙 빼서 계산하는 이제 도구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이 피닉스 A라고 하는 은하 그 중심에 살고 있는 이 은하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직접적으로 이 은하의 중심의 블랙홀의 질량을 잰 건 아마 아닐 거예요. 대신에 어떤 추론을 한 거냐면 보통 은하 중심에 사는 블랙홀은 그 은하의 질량과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은하가 2배 크면 그 중심에 살고 있는 블랙홀도 2배 크다는 대강의 법칙을 따라가요. 물론 예외도 있지만. 그래서 이 은하는 너무 크니까 이 은하 중심에 살고 있는 블랙홀은 이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라고 추론을 해서 이제 거의 뭐 태양 질량의 1000억 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아직은 직접 잰 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논쟁은 남아 있습니다. 그 법칙을 생각하면은 우주가 만들어진 초기에는 은하의 크기가 크지 않았을 걸로 생각하면 그때는 블랙홀이 작았네요. 이게 진짜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요. 다 그럴 줄 알았어요. 아직 성장을 못하고 있는 꼬꼬마 블랙홀들이 잘 자라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100억 년, 120억 년 전 옛날 우주를 보면 은하는 되게 작아요. 지금과 비교했을 때 거의 1000분의 1 수준으로 되게 조그만한 은하들밖에 없어요. 이건 말이 되죠. 원시 은하인 거니까. 근데 그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은하 중심에 지금 블랙홀만큼 무거운 애가 살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하극상이에요. 은하가 점점 커지는 게 작은 은하들이 합해지면서 커지잖아요. 그럼 그때 블랙홀도 융합하나요? 그렇죠. 그러면은 뭔가 안 맞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은하 중심에 살고 있는 그 초거대 질량 블랙홀의 기원에 대한 새로운 가설로 나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은하가 태어나고 중심에 적당히 작은 블랙홀들이 살고 있고 계속 은하가 병합하고 합체하면서 블랙홀들이 덩치를 키워서 지금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과거 우주를 보니까 이미 옛날부터 지금 수준의 무거운 블랙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럼 굉장히 뭐가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이 블랙홀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라고 지금은 받아들이고 있냐면 블랙홀이 먼저 있었고 나중에 은하가 만들어졌구나. 그래서 은하가 블랙홀의 약간 털을 잡는 씨앗의 역할을 했구나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뭔가 블랙홀이 그 융합해서 점점 커지고 은하도 점점 커지고 하는 게 어떻게 보니까 두 단계로 이뤘어야 되는 거예요. 초기는 좀 다르고 네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아까 얘기 나눈 융합하면서 점점 커지는 블랙홀의 질량과 은하의 크기가 비례관계에 있다는 거는 그 후기의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아직은 잘 모르는 과거에는 당연히 아닌 것 같고요. 이거를 그 초기 우주에서 거대하게 퍼져있던 그냥 구름 덩어리가 자체 중력으로 붕괴해서 그럴 수밖에 한꺼번에 왕 블랙홀이 나왔다. 그래서 이거를 다이렉트 컬랩스드 블랙홀, 직접 붕괴 블랙홀. 그때는 뭐 우주가 좀 작았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초기 우주에서 오밀조밀했던 그 당시에 당연히 물질이 더 빠르게 모여들어서 엄청 큰 블랙홀들이 이미 있었고 나중에 이제 거기에 더 물질이 모여서 지금의 은하를 아마 만들지 않았을까. 약간 은하의 은결핵 같은 느낌인 거죠. 근데 그게 맞다면 블랙홀이 아니어도 초기 별은 질량이 더 컸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그건 금방 사라졌겠구나. 네. 그래서 못 보는구나. 초기 별들은 뭐 수천만 년도 안 되는 짧은 삶을 살다가 뻥뻥뻥 터지고 사라졌겠죠. 하지만 블랙홀은 남아있는 네. 거. 재밌네요. 아까 최근 그거는 아직 정확히 모른다고는 하셨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블랙홀의 질량을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저울에 올려놓나? 이게 제가 실제로 연구할 때도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어서 재미있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싶었는데요. 자, 한번 스케치북을 잠깐 사용을 하겠습니다. 은하 중심에 블랙홀이 여기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 블랙홀이 너무 중력이 강하니까 주변의 물질들을 막 집어삼킵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강착 원반이라고 해서 그렇겠죠. 빠르게 맴도는 물질 원반들이 여기 생겨요. 이걸 잡아먹고 남아있는 그 식사 잔해들이 여기 주변에 이제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이 강착 원반은 블랙홀의 강한 중력으로 빠르게 돌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느낌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구에서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원반에서 절반을 쪼갰을 때 이쪽 부분 얘네들은 물질이 다 멀어지는 쪽으로 그러네요. 가고 있어요. 멀어지면서 빛을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맞습니다. 파장에 더 긴 빛이 나와서 적색 편의가 벌어져요. 반대로 반대쪽에서는 다시 다가오는 입자들밖에 없기 때문에 다가오면서 빛을 내보내고 파장이 짧아지는 청색 편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얼마나 적색 편의가 되어 있고 청색 편의가 되어 있는 이 정도를 관측하면 이 주변에서 맴돌고 있는 그 속도를 잴 수 있죠. 그러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 거리도 관측으로 알 수 있으니까 이 정도 거리에서 이 정도로 돌고 있으면 얘는 중력이 이 정도로 강하다. 그러면 여기 살고 있는 블랙홀은 이 정도로 무겁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케플러 거죠. 법칙 같은 걸로 쉽게 추정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게 실제로 관측을 하면 되게 재미있게 나오는데요. 만약에 이 가스 원반이 아예 안 움직이고 멈춰 있다. 근데 내가 여기에서 수소 같은 특정한 성분의 방출선 스펙트럼을 본다라고 하면은 스펙트럼이 딱 이렇게 그냥 뾰족하게 그렇겠죠. 한쪽 특정한 파장에서 나와야 할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청색편이 된 또 적색편이 된 빛이 같이 갈라지겠구나. 나오니까 여기에서 조금 파장이 짧은 데서도 빛이 나오고 파장이 긴 데서도 빛이 나오고 근데 이게 연속적이니까 이렇게 그렇겠네요. 이렇게 나와요. 근데 가장 먼 픽과 가장 가까운 픽을 보면 가장 끝과 가장 요거가 기여하겠네요. 그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 사이에 있는 애들은 속도가 이것만큼 네. 빨리 멀어지진 않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연속으로 나오고 네. 얼마나 여기서 벌어졌는지를 재면 가장 느린 속도와 가장 빠른 속도, 가장 가까워지는 속도와 멀어지는 속도가 어느 정도 갭이 들어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피크들이 다 모이면 전체 스펙트럼이 약간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약간 가우시안 함수처럼 그렇겠네요. 나와서 이 선폭이라고 하는 이 폭을 재면 이게 센 블랙홀인지 그렇지. 약한 블랙홀인지 구할 수 있습니다. 질량이 크면 클수록 선폭이 더 늘어나는 거죠. 드러나겠네요. 네. 아예 안 움직이면 딱 네. 하나고.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런 수소 알파 같은 되게 중요한 라인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런 스펙트럼을 딱 찍으면 여기 블랙홀이 있는지 없는지를 일단 눈으로 봐도 딱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다른 스펙트럼 선이 모여갖고 엄청 복잡하진 않아요? 근데 그거만 딱 뽑아낼 수 있어요? 실제로 각 원소마다 딱 특정한 위치에서 그쵸. 스펙트럼이 나오다 보니까 수소 알파는 여기, 수소 그래도 베타는 떨어져 여기, 있구나. 약간씩 좀 간격을 떨어뜨려 놓고 하긴 있죠. 여기서 주로 나오는 스펙트럼 선을 만들어내는 게 뭐 수소 헬륨 정도잖아요. 네. 딴 것까지 있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죠. 뭐 최근에는 이제 뭐 마그네슘, 철 이런 더 다양한 금속 원소도 찍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소가 제일 여기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또 최근에 제가 하고 있는 거를 좀 예, 재미삼아 말씀을 드리면 나선 은하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은하 중심이 있고 나선팔이 이렇게 꼬여 있는 은하들이 있어요. 그때 되게 재미있는 게 중심에 블랙홀이 얼마나 무거운지에 따라서 나선팔이 꼬여 있는 정도도 달라요. 그래서 중심에 블랙홀이 무거운 애가 살고 있다. 예. 그러면 나선팔이 더 바짝 타이트하게 꼬여 있습니다. 예. 반대로 중심에 블랙홀이 되게 가볍다. 그러면 나선팔이 훨씬 느슨하게, 루즈하게 이제 펼쳐져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천문학에서는 이 나선팔이 꼬여 있는 정도를 피치 앵글이라고 해서 이 꼬여 있는 각도를 정의를 해요. 그 각도랑 그다음에 블랙홀 질량을 비교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1대1 관계를 따라가요. 거의. 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도 되겠네요. 맞아요. 근데 이게 너무 유용한 게 뭐냐면 물론 여전히 에러가 크긴 하지만 말씀드린 이 나선팔에 꼬여있는 각도를 재는 거는 뭐 별다른 스펙트럼 관측 자체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네. 사진만 보면 되네. 네, 사진만 딱 찍으면, 그러니까 측광학적인 연구만 하면 그 사진만으로도 중심에 살고 있는 블랙홀의 질량을 알 수 있는 도구여서 특히 이제 제임스 웹이 바라보는 아주 먼 은하들 여기서는 분광 관측을 하기가 좀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여기들은 그냥 사진만 찍고 나선팔 휘어 있는 거 보고 이 정도 꼬여 있으면 여기에는 이 정도 블랙홀이 있지 않을까라고 유추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측광학적 혹은 분광 스펙트럼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직접 저울에 올리지 않아도 블랙홀의 질량을 다양하게 잴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추정해도 우리 은하에 있는 블랙홀의 질량은 다른 방법으로 측정한 거랑도 거의 같게 나와요? 네, 비슷하게 그럼 나옵니다. 괜찮은 방법이네요. 네. 나선팔 사진만 찍으면 되는. 네. 근데 물론 이제 약간 오차가 있는 방법이긴 해요. 왜냐면 한 은하에서도 팔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죠. 팔마다 각도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오차들이 있긴 한데 저는 이제 사실 이런 거를 좀 잘 다듬어서 어떻게 하면 측광학적으로만 블랙홀의 질량을 잴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좀 개선하고 있는 그런 일도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신기한 게 사실 우리 은하만 해도 만들어진 다음에 몇 바퀴 안 돌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렇게 나선팔의 구조가 블랙홀의 질량에 영향을 받는 명확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그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주는 되게 긴 시간에 걸쳐서 변화하고 진화하고 있지만 어쨌든 다 똑같은 물리 법칙을 따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작은 유리컵 안에서 커피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세계나 아니면 이 거대한 은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나 결국에 다 하나의 법칙을 따라가고 있다는 바로 그 통일성, 그게 저는 물리학과 천문학이 주는 되게 아름다운 것 중에 멋있는 하나라고 얘기였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예, 오늘 우주먼지님하고 흥미로운 우주 얘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마무리 멘트 부탁드립니다. 또 이렇게 오랜만에 너무나 유명한 채널 법물리 채널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제목이 잘 정해져서 자주 우주 이야기를 또 여기서 들려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